지속적인 적자를 겪고 있던 파나소닉이 반도체 사업에서의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파나소닉은 1952년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 이후로 90년대 이후에는 주력 사업으로서 전 세계를 석권하였지만 이후 한국과 대만 등의 세력에 밀려 그 빚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 28일 반도체 자회사인 세미컨덕터 솔루션을 대만의 업체인 누보턴 테크놀로지스에 매각한다고 전격 발표한 것인데요. 최근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사업을 매각하는 노력을 해왔고, 특히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함으로써 일본의 반도체가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잠시 가졌었지만, 오히려 한국의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반도체 산업이 탈일본의 물결을 보이자 일본은 반도체라는 산업 부문 전체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은 시그널이라고 분석됩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의도치 않게 폭발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는데요. 전세계 데스크톱 CPU 점유율의 83%, 서버 CPU 점유율의 97%를 차지하는 초거대 기업 인텔이 삼성전자에게 CPU 위탁 생산을 맡기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류에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인데, 얼마 전까지 이 분야가 급성장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도 폭발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성장으로 인해 클라우드 등의 서버 수요가 증가한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의 업체에서 최근 몇 년간 서버 증설을 하면서 그곳에 사용되는 램을 대부분 한국으로부터 구매했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가능했던 것인데요. 그것이 올해로 접어들면서는 어느 정도 수요가 줄어들어 한국의 비메모리 반도체도 약세를 띈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인공지능 AI, 5G 산업,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 인터넷 등으로 인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다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물론 메모리 반도체 수요 또한 어느 정도 증가하겠지만, 그보다 실질적인 연산을 수행하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에도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세계적인 시장 규모가 훨씬 큰데, 이것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니 삼성전자에서는 눈독을 들이지 않을 수 없는 분야였죠. 하지만 여기서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하나만 석권하는데도 반도체 전체 시장의 1, 2위를 왔다갔다 하는 삼성전자에게 다른 기업들이 비메모리 반도체마저 양보할 리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반도체 공정은 크게 설계, 제조, 조립, 포장으로 나뉩니다. 이것을 각각 팹리스, 파운드리, 패키지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제조로 분류되는 파운드리 분야이죠. 그런데 막상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대만의 TSMC가 전 세계의 50.5%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18.5%밖에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한국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글로벌 기업들이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때문입니다. 팹리스의 설계를 바탕으로 파운드리에서 제조를 하는데, 막강한 경쟁사인 삼성전자에게 그것을 맡겼다가는 수년 내에 자신들의 시장을 빼앗길 것이 뻔하니 어느 정도 기술력이 딸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라는 현판을 걸어놓고 공장을 운영하는 대만의 TSMC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죠.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고 싶어도 수십 년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설계 분야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파운드리에서는 견제 때문에 성장을 하지 못하니 구조원을 주고 하만을 인수하는 등 M&A를 통해 이것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삼성에게 뜻밖의 호재가 생겼습니다. 전세계 PC용 CPU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던 인텔이 최근 업계 2위인 AMD의 급부상으로 인해 위기감을 느끼자 삼성전자에게 CPU 위탁 생산을 맡기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원래 인텔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설계와 제조, 조립 포장을 모두 스스로 하는 수직 계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구조적 약점으로 인해 거래사들의 수요만큼 공급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AMD에게 더 이상 파일을 빼앗길 수 없었던 인텔에서는 하는 수 없이 파운드리를 외주로 맡겨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세계 파운드리 1위인 TSMC가 미국의 제재 대상인 화웨이와 거래를 유지한다고 밝힘에 따라 2위인 삼성전자에게 외주를 맡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게다가 전세계 그래픽카드 시장 점유율 1위의 엔비디아도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거래하던 대만의 TSMC가 아니라 삼성전자에게 7나노급 GPU 생산을 위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에서도 전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잡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은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산업구조에서 전면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는 여태껏 진입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에도 전격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하여 더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늘 일본 전자업체 파나소닉이 반도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모든 지분을 대만 반도체 기업인 누보톤에 넘기고 완전히 철수하게 된 것입니다. 파나소닉이 1952년 네덜란드 기업 필립스에서 기술을 들여와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한 지 67년 만의 일입니다.
파나소닉은 반도체 자회사 파나소닉 세미컨덕터 솔루션은 물론 이미지 센서 생산을 위해서 이스라엘 반도체 회사 타오제즈와 함께 세운 합자회사 파나소닉 타오제즈 세미컨덕터 지분 49%도 모두 누보톤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파나소닉의 반도체 사업을 인수한 누보톤은 2008년 대만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윈본드에서 분할된 회사입니다. 누보톤은 사물 인터넷 등의 전자기기 제어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제어 장치 등 산업용 반도체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0년 대만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서 풍부한 자금력과 탄탄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가전제품 생산을 위해서 처음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였고 1990년대 매출액 기준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에 들 정도로 성장했었습니다. 하지만 TV나 디지털 카메라 등 가전 판매가 줄어들고 한국과 대만 업체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사업이 쇠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파나소닉이 경영 위기에 빠지기 시작한 것은 2014년부터입니다. 설계 및 개발 부분을 분리해 파나소닉 세미컨덕터 솔루션즈를 만든 한편 일본 북부지방에 있는 세계 공장을 이스라엘의 반도체 원료 웨이퍼와 반도체를 생산하는 타워제즈와 공동 출자로 전환합니다. 이때 파나소닉 지분은 49%이며 나머지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때 PSCS는 타워제즈로부터 5년간 웨이퍼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관계자는 경영위기 여파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평균적으로 30% 정도 높게 매입해 이 계약에 관련된 5년간 유출액은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파나소닉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료를 시장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계약을 함으로써 원가 경쟁에서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경영상 단점을 안고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나소닉은 스마트폰과 자동차, 산업기기에 내장해 전기 흐름을 조절하는 트랜지스터와 카메라용 화상 센서 등의 반도체를 생산했는데 반도체 성능 자체가 경쟁력이 부족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레이저로 만회하려고 했으나 예상했던 수주도 못하는 등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나소닉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4년 이후에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파나소닉 세미컨덕터 솔루션즈는 이미지 센서와 차량용 반도체 부문에 집중해왔지만 2018년 회계연도에 235억엔, 원화로 약 2,533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삼았지만 미중 무역 마찰 심화 등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수요가 침체되면서 결국 사업 포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파나소닉의 반도체 사업 포기로 쇠락해가던 일본 반도체 업계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IC 인사이트에 따르면 1990년 일본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49%에 달했으나 잇따른 투자 지연과 경영 판단 착오가 이어지면서 한국과 대만 기업에 시장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난해에는 일본 반도체 업계는 글로벌 반도체 점유율에서 7%까지 떨어진 상태이며 세계 10대 업체 중에 일본 업체는 단 한 곳도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모습은 일본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잇따라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습입니다. NEC와 히타치 제작소의 반도체 사업 부문이 통합해서 설립했던 엘피다 메모리는 2012년에 파산했습니다. 뒤이어 히타치 제작소와 미쓰비시 전기의 반도체 부분을 통합한 회사와 NEC를 합쳐 만든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도 지난해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입니다. 도시바는 지난해 반도체 사업 부분인 도시바 메모리를 SK 하이닉스 등 한미일 연합에 매각한 이후에 겁대기만 남은 회사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제 일본 기업 중에선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니 정도만이 간신히 명함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반도체 업계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파나소닉이 28일 반도체 사업에서 결국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사업 관련 주식은 대만에 매각하기로 했다네요. 이 소식이 현재 일본에서 경제 관련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파나소닉은 1950년대에 반도체 사업에 진출했고 90년대 이후에는 파나소닉의 주력 사업을 담당해 왔었는데요. 일본 언론에서는 자존심 때문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밀려 자이반 타이반으로 쫓겨나는 모양새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는, 아니면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일본 언론은 삼성 하이닉스에 대한 언급은 없고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라며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산업인지 간단히 비유를 해드리자면 그동안 산업의 쌀은 철강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배, 빌딩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철강 제품이 안 들어가는 산업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서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되면 반도체는 석유와 철강처럼 모든 가전제품과 자율주행차에 필수적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은 한마디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날려버린 것인데요. 이 소식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끝났다. 기술 후진국 일본. 그동안 기술자들을 푸대접했고 그에 따른 당연한 말로구나. 개혁을 위해서라고 말만 번지르르 하구나.
실제는 반도체 사업으로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지. 성공의 비결은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고노스케의 가르침을 기억해라. 하긴 고노스케를 버린 회사니까 당연한 결과인가? 임원들이 돈 받고 기술을 팔아먹었으니 당연한 결과지. 중요한 결정을 상층부에게만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저는 50대 남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경하는 전자제품인 파나소닉의 CM 광고들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저 씁쓸한 감정이 밀려오는군요. 아무리 개혁을 위해서라지만 파나소닉은 어느 시기부터 모처럼 시작한 사업들을 너무 쉽게 손 놓아버리는 인상이 강하다. 물론 눈앞의 이윤을 남기는 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뭔가 장기적인 전략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 결국 일본 기업들은 기술 분야에서 살아남을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힘들 때일수록 기회가 있다고 말한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이 말한 것처럼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상품을 개발하기를 바란다. 지금은 인내해야 할 시기다. 쇼와 시대의 영화를 누리던 기업들은 오만에 빠져서 미래를 내다보는 힘을 기르는 것을 잊고 최후에는 만성격자로 종말을 맞이하는구나. 업계의 판도가 바뀌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고 인간교육을 너무 게을리했기 때문에 외국 세력에게 주요 산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 일본의 유명 대기업들 중 대부분이 진정한 의미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세대에서는 다음 100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니콘 기업이 일본에서 태어나기를 바란다. 인재나 기술의 중요성을 모르는 기업은 쇠퇴하게 되어 있다. 인재의 경우 외부에서 필요한 사람만 영입해와서 사용하는 방법은 회사 조직을 약화시키는 근본 문제다. 경영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직원들의 충성심은 떨어진다. 내부에서 인재를 키우고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조직은 위기가 왔을 때 순식간에 와해될 수 있다. 파나소닉의 행보는 안타깝게도 그런 방식이었다. 일본 국민들이 파나소닉 가전제품을 많이 사지 않기 때문이다. LG TV가 저렴하지만 나는 일본 기업을 응원하기 때문에 우리 집 가전제품은 전부 일본 제품이다. 비싸긴 하지만 일본 제품을 구매했을 때의 안심도와 만족도는 매우 높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 너무 많아서 그런 기능들을 생략하고 원가를 낮추어서 생산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일본의 기술이 해외의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 씁쓸하기보다는 위기감이 느껴진다. 단순한 기업의 매각이 아니라 기술 유출이다. 현재 일본 산업은 반도체 자체보다 반도체 제조 장비가 세계 톱 클래스이다. 향후 이 분야에도 경쟁자들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새로운 기술 개발에 항상 투자하고 업계 동향에 대한 분석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기술자들을 소중히 여겨주길 바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다. 반도체 때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 대기업들이 몰락하게 된 이유를 한국의 대기업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대기업은 재벌 일가가 경영하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에 투자한다. 그러나 일본의 대기업은 월급 사장이 많기 때문에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서 당장의 실적에만 연연하게 되고 그것이 회사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 체질을 바꿔야 한다. OECD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6세에서 24세 청소년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최하 수준이었다. 내각부가 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었으며 일본의 13세에서 19세 어린이의 컴퓨터 보유율은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다. 교육 수준과 경쟁력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아시아의 교육 수준은 비약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은 뒤처져 있으니 이렇게 몰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원들은 열심히 일하는데도 이렇게 쉽게 매각해버리면 앞으로 직원들이 회사에 충성할 수 있을까? 언제든지 신변 보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또한 앞으로 인재를 모집하려고 해도 쉽게 지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마스시타 고노스케의 정신은 찾아볼 수 없구나. 상층부도 같이 책임지고 사퇴해라.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한국도 매우 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 때문이 아니라 일본 국민들이 정신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2, 3년 전만 해도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일본인들 댓글 중 80%는 정신 승리하는 댓글들 뿐이었는데요. 지금은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본 댓글 중 정신 승리하는 댓글은 한 개도 찾아볼 수 없었고요. 모두 집요하게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성찰하는 댓글들 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인들이 계속 정신 승리하면서 현실에 안주해주기를 바랬는데 우리도 앞으로 긴장해야겠네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